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 동아시아 사회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로는 176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자, 176쪽에 있었던 냉전 체제 해체입니다. 1980년대 들어서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은 냉전 체제가 본격적으로 완화되고 있었던 점입니다. 특히 소련의 정치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나 중국의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 노선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덕분에 사회주의 국가와 시장경제 국가들 간의 교류도 점차 활발해져 갔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국을 개최한 서울올림픽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참여해가지고 당시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1990년이 되면은 소련 연방이 해체되는데요. 이는 냉전 체제가 종식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를 이어가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당시에 91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는 그런 성과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다음 92년도 이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92년도에 때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고요. 베트남이 수교를 해가지고 당시에 한국이 사회주의권 국가들하고 수교를 맺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1992년도였는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특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한국의 그 수교는 나중에 이제 북한하고도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원래 북한과 남한은 굉장히 좀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었죠. 하지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어서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이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일과 이렇게 손을 만세 그런 장면까지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전반적으로 냉전 완화되고 있고 사회주의권 국가들하고도 한국이 교류하는 장면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좀 주제를 바꾸어서 그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일본, 한국, 타이완 중국, 북한, 베트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모의고사 등 주요 시험에는 중국, 베트남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었죠. 특히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이런 경제를 되살렸던 전쟁이 바로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에서 한국에서 큰 규모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당시에는 보면은 이 군수품 수요, 즉 전쟁에 필요한 전쟁 물자들이 한국에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이 군수품들을 대거 수출하게 되면서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도 일본은 보면은 중화공업과 전자산업 성장을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고도 성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게 당시에 일본의 경제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은 보면 1980년대가 되었을 때는 전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까지 성장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성장과 무역 흑자에 당시 무역 상대국이었던 미국은 반대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1985년도가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요. 플라자 합의가 이제 보면은 달러당 엔화 환율을 절반 수준으로 즉 달러를 약세로 시키고 일본 환율을 굉장히 이제 낮추게 되면서 N 화폐였던 N이 가격이 굉장히 강해지는 엔고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엔화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문제는 일본의 수출품 가격도 역시나 크게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플라잔 합의로에 따라서 일본은 수출 약세를 겪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일본의 수출을 하면서 큰 이익을 먹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이자를 상당히 싼 그런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큰 부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대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들은 부동산과 주식 쪽에만 투자를 해가지고 당시에 부동산과 주식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거품 경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일본에서는 당시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니까
당시에 이제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도 그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크게 가격이 이제 폭락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일본은 장기 불황의 그런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면은 최저금리 상태이고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면에서라도 과거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경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타이완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국을 먼저 보면 한국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1950년대 때는 미국에 의존하는 당시에는 이제 원조 경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한국이 경제가 성장하게 되었던 것은 1960년대부터 정확히는 1962년부터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특히 보면 이제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이 1962년이었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특히 국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 주도형 전략은 성공을 거두어서 한국은 1960년대랑 70년대 때 놀라운 경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80년대 때는 우리나라가 당시에 3조 호황이라 해가지고 저가 기름값이 싸지고 저금리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소홀해지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특징이 보면 무역면에서는 이제 큰 우리가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렇게 잘 나가던 한국 경제는 하지만 1990년대 때 IMF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기업들이 주도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면서 크게 한번 경제적 위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IMF가 이렇게 오게 되었던 이유는 당시에 대기업들이 너무 경제 호황에 힘입어가지고 너무 좀 묻지마 투자를 너무 많이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은행에서 빌려 돈이 너무 심해지게 되었고 이런 기업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외환,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니까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가지 못하고 주도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이라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대별로 특징들을 간략하게나마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타이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이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거두었다면 타이완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한 국가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 한국하고 타이완이 상당히 좀 대조적인 모습이라 말씀드리죠. 하지만 이런 타이완은 일본, 한국이 차례대로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됨에 따라서 외교적으로 고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즉 중국 정부 자체가 하나의 중국을 지향했기 때문에 해당 나라들이 중국과 외교를 맺은 꼴, 타이완과 외교를 끊겠다는 이야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은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했고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도 타이완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보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사회주의 정부 체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당시에 수립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중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1953년부터 본격적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계획을 했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계획을 1953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1958년도가 되면은 대약진 운동을 추진해서 인민공사, 집단적으로 일하는 단체를 수립하고 급진적인 공산주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그 중국 경제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아까 전에 있었던 이 대운동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려도 좀 실패를 이제 겪게 되었다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보면은 당시에 이제 사유재산 금지를 하고 노동의 집단화를 추구했던 것은 인간의 그 기본 욕구인 개인의 이익 추구를 반영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이제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은 상당히 이제 감소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각종 당시 이제 자연 재해까지 되면서 중국에서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비극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대약진 운동이 결국 실패를 겪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마오쩌둥이 물러가고 덩샤오핑이나 유사오치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이 사람들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시장 경제를 좀 추구하는 수정사회주의를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이런 수정사회주의를 추구하게 되니까 마오쩌둥이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 마오쩌둥은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서 이들을 공격하고 다시 한번 급진적 사회주의를 추진하게 됩니다. 자,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마오쩌둥이 젊은 청년들로 홍위병을 구성해가지고 반봉건주의, 반자본주의를 급진적 사회주의 운동을 펼쳤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반봉건, 반자본주의를 해서 전통적인 것이나 아니면 좀 자본주의랑 조금이라도 관련 싶으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급격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띠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때문에 당시에 자본가나 군수, 이장, 심지어는 교사들까지도 자산 계급으로 분류되어서 당시 홍위병들로부터 크게 탄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큰 문제점은 당시에 이제 유교의 상징인 중국의 소중한 문화재들까지도 파괴되는 부작용을 기도했습니다. 그런 많은 문화재들이 그런 모습들을 띠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문화 대혁명 여러분들 사회주의가 너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처만 남겼던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문화대혁명은 결국 1976년에 마오쩌둥이 이제 죽게 되면서 다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1976년도에 문화대혁명이 종결되게 되었고요. 문화대혁명이 종결되고 나니까 다시 권력을 잡았던 사람은 덩샤오핑입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은 좀 전에 추진했던 정책과 똑같이 이후로 더욱더 시장 경제 체제 쪽을 선택해서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도 이제 경제가 크게 성장하게 되어서 당시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물건들을 수출하게 되었고요. 2010년도가 되면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할 정도로 중국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런 경제적인 위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000년에는 TO, 세계무역기구에도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과 베트남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당시에 이제 북한과 베트남도 당시 이렇게 좀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북한도 당시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하병법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 하병법은 1984년도에 추진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도이모의 정책이라는 쉽게 말해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도이모이는 쇄신 변화라는 말로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지 않고 시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각 국가의 경제 성장과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별로 특징들이 있으니까 해당 특징들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헌법, 즉 평화의 헌법이 탄생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가 되면은 일본에서는 정당들이 평화헌법 개정 재확장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사회단체들과 이렇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1955년에는 당시에 분열되어 있었던 좌파, 우파, 그 다음에 보수 정당이었던 민주당과 자유당이 통합해서 일본은 자유당, 민주당이 합쳐서 자민당, 그 다음에 사회당 이렇게 양당 체제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에서는 당시 이렇게 구성된 양당 체제를 55년 체제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1955년 정권을 장악했던 자민당 세력은 경제 우선 정책으로 오랫동안 일본 내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보면 일본은 1976년도에 로키드 사건이라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고요. 1993년에는 자민당 의원 수십 명이 탈당해서 비자민당 연립 정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당이었던 자민당이 과반수 이하가 되어서 야당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93년도에 15년 체제의 붕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에 대해서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한국과 타이완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보면은 이승만 정부가 이제 반공을 내세우면서 장기 집권을 해 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4.19 혁명을 통해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이제 민주화 이렇게 정치가 추진되었던 것은 못했고요. 당시 이제 박정희나 전두환을 비롯한 이런 군인들 세력이 정권을 오랫동안 이 민주화가 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이 마침내 성공을 거두게 되어가지고 한국에서는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타이완 역시 비슷한데요. 이 타이완은 87년에 마침내 이 국민당이 오랫동안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87년도가 이제 되었을 때 마침내 계엄령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총통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2000년이 됐을 때 이제 천수 이벤이라는 사람이 총통이 되면서 최초의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을 보면은 경제적 개혁 개방 정책이 일어남에 따라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도 민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공산당원과 관료의 부정부패에 따라서 시민들이 크게 분노했던 탓도 컸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1989년도에 무력으로 진압하는 천안문 사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오늘날에도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한 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북한도 마찬가지인데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현재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이 정치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는 억압하고 있는 면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 정치가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각국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향상된다면 민주주의는 그만큼 발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냉전 체제의 붕괴와 동아시아 각국의 이제 경제 성장,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적 발전에까지 같이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내용이 많긴 하지만 오늘 공부한 내용들 빠짐없이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